지난 29일 수에즈 운하에서 에버기븐을 극적으로 예인에 성공하면서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당초 에버기븐을 끌어내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 예측했기에 다행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이로 인해 입은 막대한 피해와 천문학적인 보상액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본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하루 1,400만 달러, 약 158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했는데 마하브 마마시 이집트 수에즈 운하 담당 보좌관은 이번에 벌어진 일의 책임은 배의 선장에게 있다면서 선주인 일본 슈에이 기센에 이번 사고로 발생한 손실과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달리 이번 선박의 사고로 한국의 조선업은 더욱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입지를 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에게 더욱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수에즈 운하를 대신할 새로운 길인 북극 항로가 뜨고 있는 것입니다. 수에즈 운하 사고에 북극 개발을 전략적 우선과제로 삼고 있던 푸틴은 신이 난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로 러시아는 여름철 빙하가 완전히 사라진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고 각국 해운사들에게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함께 북극 항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국에게도 호재가 될 것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수에즈 운하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길입니다.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는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때보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여정을 15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동남아를 거치는 V자형 부산 말라카 해협, 수에즈 운하를 잇는 해양 노선에 비해 30%가량 거리와 시간,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북극 항로는 두꺼운 빙하에 덮여 있었고 일부 구간은 얼음에 덮이지 않는 기간이 연중 2달에 불과했습니다. 분명 가까운 길임에도 이러한 장애와 난제 때문에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30년간 북극 항로에 있는 빙하가 40%나 줄었고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더 급속히 녹아 얼마 전 국내 유일 세빙선 아라우노가 보고한 바로는 북극 해입구가 거의 녹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분명 지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북극에서는 길이 열리는 것을 도와준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북극 항로가 완전히 뚫린다면 아시아 거점으로 부산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북극 항로가 열리면 거점이 된다고 하지만 일본은 최근 화산과 지진 등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산이 물류의 중심지가 될 거란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이번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와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해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일본은 30일 일본 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며 임나 일본무서를 포함시켜 우리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 쿠릴 열도도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며 러시아에 분노도 샀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일본을 겨냥해 쿠릴 열도에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방공 미사일을 배치하여 이런 일본의 억측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와 쿼드로 인해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이번 수에즈 운하에서도 망신을 당하며 신뢰를 잃었듯이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해도 물류의 중심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 학자들은 2030년 부산은 동서 중심의 허브항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2017년 노르웨이에서 열린 북극 항로에 대한 회의에서 한국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노르웨이, 한국 등 20여 개국 총리와 장관급 정부 대표, 물류업계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7년 북극 프론티어 회의에서 부산이 거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회에는 노르웨이에서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2007년부터 매년 열리는 세계적 회의로 한국은 오래전부터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과 긴밀하게 북극 항로 개발에 대해 협력해왔습니다. 당시에도 기후변화로 2020년이면 연간 6개월, 2030년이면 1년 내내 선박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노르웨이 노드대 북극물류센터 매니징 디렉터를 맡고 있는 비에름 군나르손 박사는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19일을 단축할 수 있다며 북극 항로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해양 전문가들은 제2의 수에즈 운하인 북극 항로를 개척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 아시아 항로를 9,650km를 단축한 수에즈 운하를 뚫어 강대국으로 군림한 것처럼 글로벌 무역항을 보유한 부산이 북극 항로 치대를 제대로 준비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현재 세계 2위의 중개항만인 부산항이 북극 항로 개설 시 유럽과 미주를 잇는 해양 물류 허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항을 북극 항로에 출발점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손을 잡아야 할 곳은 러시아입니다. 한국은 북극 항로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러시아와 어느 국가보다 긴밀하게 북극 항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프리모스크항과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북극 항로 개발과 항만건설의 한국 기업의 참여 방안, 한나산업기술의 교류 협력 방안, 한중일러 전자상거래, 부산국제물류단지 구축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러시아와 시베리아 자원개발 및 가스관 연계 사업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북극 항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때문에 한국에게는 꼭 확보해야 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확장해오며 항상 걱정되는 것은 남방해상 수송로가 차단되면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동에서 오는 석유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으로 가는 대부분의 수출의 무이동량이 오가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남쪽의 해상 수송로가 막혀버리면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실제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의 해상 충돌이 벌어지면 이곳으로 지나가는 우리 선박도 피해를 보거나 심지어 남방 해상 수송로가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쪽 수송로가 차단되는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북극항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한국의 경항모에 대한 새로운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항모 전단 확보는 북극항로를 지켜내고 전략적 경쟁자를 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는 동맹 강화의 신호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항모가 북극항로가 열리면 우리 선박을 보호하고 전략적인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북극항로가 수에즈 운하로 완벽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만 TEU가 넘는 컨테이너를 운반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게 아직은 더 경제적이라고 했습니다. 얼음이 녹더라도 북극항로를 이용하려면 중간에 세빙선으로 얼음을 깨거나 선박 자체도 더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직 북극항로를 주항로로 이용하기보다는 원유, 액화 천연가스 등 특정 상품을 운반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당장 북극항로를 운항하려면 유빙 등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전용 선박이 필요한데 세계 조선업 1위 한국은 세빙 LNG선 건조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 러시아에 LNG 세빙선 15척을 인도한 바 있고 지난해에는 LNG 해상터미널을 9천억 원에 수주하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도 북극항로에 관심을 보이지만 1970년대에 만든 녹슨 양동이라 불리는 세빙선이 전부여서 새로 만들려고 하고 이미 일본은 지난 2014년 한국에 세빙선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국도 발빠르게 세빙선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세계 강대국들은 북극항로를 개척하고 북극 일대 석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세빙선이 필수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LNG 세빙선 발주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에즈 운하 사고로 일본의 조선업은 신뢰를 잃었고 교과서에 왜곡된 정보를 담아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기회를 계기로 조선업이 더욱 신뢰를 받고 있고 북극항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상 슬멍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 이웃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두 나라는 만물 유래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이 두 나라는 한국의 아이디어를 빼가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한국의 경제적인 협박으로 장난을 치는 고질병 중증 환자이기도 합니다. 눈꼴 뜨고 볼 수 없는 어이없는 추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일 중국의 바이두 포털에 삼계탕은 중국의 오랜 광둥식 국물 요리이다. 이 중국 요리가 한국에 전해져서 한국의 대표 요리가 되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김치와 한복에 이어 삼계탕까지 만물 중국 유래설 횡설수설로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삼계탕과 동북 공정을 합친 삼계탕 공정이라는 역사 조작 이슈로 지적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드라마에 나온 여배우는 삼계탕을 먹으면서 장백산의 100년 묵은 인삼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설명까지 하면서 한 숟가락 뜰 정도로 역사 조작 동북 공정의 열심입니다. 광둥성 지역에 닭고기를 넣어서 탕으로 만들어 먹는 요리가 있다는 것인데 이제는 닭다리가 기원전에 발견되었다 라고 해서 삼계탕은 기원전에 중국에서 먹었다 라고 주장할 판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김치에 이어서 한복까지 한복 동북 공정으로 만물 중국 유래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윤동주와 안중근까지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 중국인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면 저 정도까지 라고 놀랄 정도로 상상 초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런 적반하장은 급기야 중국의 미세 오염은 한국에서 왔다는 최악의 헛소리 논문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중국 정부기관인 중국환경관측센터가 논문에서 한국의 초미세먼지가 상하이에 대거 몰려오는 바람에 국제 행사까지 망쳤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간 오염도는 평균 9%였는데 중국 상하이의 먼지를 분석하니 한국에서 온 것이 16%가량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환경과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에서 온 초미세먼지는 최소 28%에서 최대 82%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중국 정부는 한국에 온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공식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뻔뻔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확인하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발뺌하는 철면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쉬지 않고 한국을 대상으로 만물 일본 유래설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계한 농심의 창업자 신춘호 회장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라면은 일본에서 유래되었다를 수만 번 외치고 있습니다. 1963년 삼양식품이 처음 개발한 라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라면은 모두 일본에서 유래되었다는 식입니다. 너구리와 안성탕면, 신라면은 한국 입맛에 맞도록 조금씩 변했을 뿐이라는 식입니다. 극우 언론 데일리 신초는 급기야 한국의 서민들은 삶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자꾸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인기를 끌게 된 것이 신라면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전쟁과 민주화 운동을 겪은 가난한 서민들이 매운 라면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에 익숙해졌다. 매운 것을 먹으면 나오는 뇌내 마약인 엔돌핀에 중독이 되어버린 가난한 한국 사람들이다. 지금도 한국인은 삶의 고통을 잊으려고 신라면을 먹고 있다. 아무리 일본의 극우 집단이지만 명색이 언론인데 헛소리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원시사회 일본은 지금 한국을 따라가기 바쁜 입장입니다. 디지털화를 하면서 한국의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따라가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라인부터 배달의 민족, 쿠팡까지 모두 도입하기 바쁩니다. 라인이 최근 일본 야후 측의 공작에 말린 듯한 사태를 겪으면서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이 없으면 일본의 수많은 사회적 서비스가 불통이 될 정도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라인을 활용하지 않고는 일본의 디지털화를 논의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라인의 모든 서버를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라인은 완전히 일본 것이 되었다고 주장할 판입니다. 또 일본에서도 한국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관이라는 의미의 이 회사는 최근 네이버와 라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60%의 지분을 가진 한국 회사가 된 것이지만 사업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최고의 온라인 배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싱가포르는 41%, 홍콩이 36%, 일본은 16.6%로 가장 저조합니다. 이 와중에 네이버의 라인과의 협업으로 가장 많은 가맹점 수를 확보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최근 한국의 쿠팡을 일본에 도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쿠팡의 지분 37%를 소유한 손정희는 쿠팡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이끌면서 대박을 친 바 있습니다. 손정희는 Z홀딩스와 함께 한국의 쿠팡 서비스를 일본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원시사회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기술과 기술자 도둑질에 정신이 없습니다. 최근 한국의 반도체 기업 매그나칩이 중국의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서 중국의 기술 빼가기 장난질이 또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을 빼가기 위해서 항상 써먹는 수법입니다. 한국의 OLED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핵심 기술로 판단하고 산업통상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매각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부가 이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슬픈 예측이 있습니다.
만약에 검토를 한다는 의견만 내도 중국은 엄청난 공갈 협박으로 경제적인 보복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훔쳐가기 바쁜 두 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위구르 인권에 대해 뼈아픈 진실을 이야기하는 외국 회사를 대상으로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주에게는 와인, 대만에게는 바나나, 스웨덴에게는 H&M, 미국에게는 나이키 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위구르인에 대한 불임 수술이 14배나 증가하면서 312만 명 가임 여성에게 시술했고 43만 명에게 낙태 수술을 시킨 중국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인종 말살 정책에 대해서도 중국은 위구르인의 인권을 존중한다. 모든 선택은 위구르 여성이 자발적으로 결정했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철판을 깐 것입니다. 그것도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주장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신장 지구에서 위구르인들이 강제 노동을 하면서 수확한 면화에 대한 분쟁이 중국과 서방 국가 간의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조직을 다 동원해서 궤변과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아예 미국은 노예를 이용해서 목화를 고르고 있다는 비난을 할 정도로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모습은 일본의 극우 단체를 앞장세워서 한국에 경제 보복하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한국의 이웃에 있는 두 나라가 이렇게 헛소리와 억지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두 놈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